한국이 세계 5위 군사력이라뇨? 말도 안 됩니다. 그딴 전차랑 자주포로 대체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띄워주는 거겠죠. 겨우 5천만 인구에 현역 60만 남짓인 나라가 인구 14억을 상대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수많은 군사 보고서들이 밝힌 한국 전력의 진실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쓰촨성 청두 시외곽에서 태어난 장샤오롱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군사 무기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게 자라서 지금은 베이징에 위치한 사설 군사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해외 무기 중개인으로 활동하면서 각국의 신형 전투기나 전차, 자주포 같은 무기가 실제로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이는지 현장을 찾거나 여러 나라 군부와 접촉해가며 분석 보고서를 쓰곤 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국제 군비 확장과 각국의 국방 동향 조사다 보니 매일같이 전 세계 군사 뉴스를 모니터링하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이 강하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겠지만 그 외 모든 나라는 중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이라는 곳은 죄다 중국 문화를 흉내내고 한자며 문화며 음식이며 전부 중국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굳게 믿으면서 스스로는 전통이며 역사를 중시하는 대단한 민족인 양 포장하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만 뉴스에서 한국을 극찬하는 보도나 분석 자료가 많아지고 심지어 세계 5위권 군사력 운운까지 하는 바람에 제가 좀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정도의 군사력 수준에 절대 미치지 못할 텐데 대체 무슨 근거로 5위씩이나 된다는 것인지 제가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늘 뭐든지 한국이 중국 것을 베껴서 자기네 것인 양 자랑한다고 비판합니다. 저도 그 논리를 신봉합니다. 한국 군사력 평가가 어느 글로벌 기관에서 발표되었다고 해도 결국 서방 언론이나 서양 무기 시장에 로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산 K9 자주포나 K2 전차가 세계적으로 인기라던데 다 그럴싸하게 홍보했을 뿐 성능은 분명 중국의 최신 전차나 자주포에 비해 떨어진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최근 미국 무기 딜러나 군사 컨설턴트들이 한국 무기를 높이 평가하거나 실전에서 활용될 때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통계가 계속 나오자 제가 조금 당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국이 대체 뭘 숨기고 있기에 이런 평판을 얻는 건가 하고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샤오롱, 요즘 미국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높이 사는 인터뷰들이 계속 돌고 있네. 한국이 영국, 프랑스보다도 군사력이 강하다고 하더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철저하게 파헤쳐봐라.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이 자기네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걸 제가 팩트로 밝혀내면 제 입지도 더 튼튼해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우선 한국 군사력 세계 5위라는 뉴스가 뭐가 근거인지부터 조사했습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군사력 순위 자료와 함께 유럽 쪽 연구기관의 보고서도 참고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한국의 순위가 분명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고 병력 규모라든지 경제력, 기술력, 그리고 예비역 동원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했더군요.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병력 수에서야 중국은 2억 명도 동원 가능할 텐데 한국은 고작 5천만 인구 중 현역이 60만 수준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높게 평가받나? 이런 의문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미국 쪽 자료를 구하러 만난 미군 출신 컨설턴트 대릭이란 사람이 제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단지 무기 기술력에 있지 않아 한국 사람들 자체가 일종의 전투 집단처럼 훈련을 받거든. 현역 60만이고 예비역이 1,000만 명이 넘는다. 그 예비역들이 싸움 났을 때 단시간에 정규군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게 핵심이야. 저는 솔직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는 14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어요. 한국이야 인구가 14억 중 60만, 70만, 그 정도로 전혀 상대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릭은 다소 진지하게 받아치더군요. 단순히 인구가 문제가 아니야.
한국인들은 거의 모든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 생활을 하고 유사시 조직적으로 재편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건 미국도 부러워할 시스템이야. LA 폭동 때를 기억해봐. 대릭이 말한 LA 폭동 얘기는 저도 언뜻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대체적으로 그냥 한인 상점들이 총 들고 폭도들 막았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꽤 디테일이 다르더군요. 그 한인들이 구축한 방어 라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즉흥적인 자경단 수준이 아니었어. 그들은 사흘도 되지 않아 고지대의 적을 감시할 막루를 세우고 교대 근무표도 짰지. 보급로 확보와 병참 계획도 어느 정도 구색을 갖췄어. 미군 쪽 해설자들도 그걸 보고 깜짝 놀라 완벽한 군사작전 같다고 말했을 정도야. 이런 문화가 한국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뿌리 박혀 있는 거야. 저는 여기서부터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괜히 과장된 얘기겠지. 그 정도로 병영 문화가 몸에 배어 있다고 해도 실전에서 중국인들이 몰려오면 한국이 견디겠는가? 하고 되물었습니다. 대릭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방산 기술력이 세계적이라고들 말하지만 저는 늘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무리 K 전차가 유럽 중동에서 수출 계약을 맺는다 해도 결국 독일 기술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K9 자주포도 미국 기술 협력이 있었을 테니 한국 독자 기술이라고 하기엔 어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입수한 글로벌 군사기술 보고서들을 뒤지다 보니 K9 자주포나 K2 전차가 도입된 몇몇 국가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중동 어느 국가에서는 운용, 인력만 제대로 훈련되면 가성비와 유지보수 면에서 타국 무기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더군요. 저는 속으로 분명히 로비로 매수했거나 정치적으로 밀약이 있었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저럴 리 없어 하고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미국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이었습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이라든지 전역한 미군 장성들이 대만과 한국을 비교한다면 한국군은 이미 모든 면에서 최정상급이라며 한국의 의지와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 여럿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 발발 시 한국군이 예비군과 함께 체계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더군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미국 놈들이 어쩌면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한국을 치켜 세우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저러는 것 아닐까 하고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이번에는 한국 현지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한국 군사 컨설턴트를 직접 만나고 한국의 군사훈련 환경도 살펴보며 이들의 진짜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를 마치고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한국은 생각보다 꽤나 깨끗하고 체계적인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중국인 관광객도 많았고 해외 곳곳에서 온 이들도 많아 보였습니다. 물론 저는 속으로 결국 한국이 중국 경제 의존을 버리지 못하니 이렇게 관광으로 벌어먹고 사는 거겠지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해 만난 첫 번째 인물은 한국의 국방 전문 기자라는 최필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역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기자가 중국어를 꽤나 잘했습니다. 저도 영어로 대화할 수 있지만 중국어가 된다니까 더욱 쉽게 정보를 캐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최 기자는 요즘 한국 군사력 순위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군사 전문가로서 장샤오롱님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자료를 잔뜩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최 기자가 제게 보여준 것은 한국군의 무기체계 현황이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 경공격기, 그리고 KF-X라 불리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등 하나하나 살펴보니 꽤 치밀한 기술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외국에서 사온 기술로 조립만 잘했겠지 하며 깎아내렸는데 최 기자는 말하더군요. 물론 군사 기술이라는 게 완전히 혼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긴 어렵죠. 그런데 한국은 독일 파워팩을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가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기반으로 자기식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 독자 기술을 확립해버리니 이제는 수출 경쟁력을 갖출 만큼 성장해버렸다는 거죠. 저는 흥이 나질 않아. 그럼 K 전차가 실전에서 중국의 최신 전차나 러시아 전차와 맞붙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최 기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전이라는 게 단순히 전차 대 전차끼리 배틀하듯 맞붙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은 이미 종합적인 전술, 그리고 전체 전쟁 시스템 안에서 K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놓습니다. 중국처럼 2억 대군으로 덮치면 막지 못할 것이라는 단순한 숫자,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게 미국 쪽 평가이고요. 탄약, 보급, 전장에서의 네트워크, 병사들의 숙련도 등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통합을 잘하는 나라라는 점이 미국 쪽에서도 경계심 반, 존중 반으로 보는 부분이죠. 그 말을 듣자 저는 기분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뭐가 통합 운운하는지 결국 중국 대군 앞에선 다 무의미한 소리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 기자가 LA 폭동 때 한인타운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 얘기는 이미 대릭을 통해 들었지만 최 기자 말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남성들은 거의 전원이 군대를 다녀오잖아요. 어디서든 유사시에 다 같이 뭉쳐서 직책을 정하고 너는 소총수를 해라. 너는 기관총. 너는 부사관이니까 통솔을 좀 해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LA 폭동 때도 그 모습이 정확히 재현됐고 기자들이 이걸 생중계하며 전 세계가 주목했죠.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봤자 폭도 몇 명을 막은 정도일 텐데 그걸 가지고 과대 포장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 기자는 이런 게 바로 한국 사회의 특징입니다. 군 복무 시절 경험과 사회생활의 조직 문화가 결합돼서 어느 분야에서든 단시간에 작전 체계를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육군 참모총장도 이 부분을 말한 거죠. 한국 예비군은 이미 명령 체계와 전술 개념을 숙지한 잠재적 정규군이라고 하며 각종 인용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사 내용이 꽤 상세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다 한국 언론이 과장해서 쓰는 거 아닌가 하고 물었는데 출처가 미군 내부 문건이더군요. 그렇게 첫날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국 내에서 실제 군사훈련 기관을 직접 찾아보았고 현역 장교 출신 민간 코치를 둔 서바이벌 캠프 같은 곳도 가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서바이벌 캠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주말마다 몰려와 진짜 전투처럼 훈련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팀은 전술용 헬멧과 장비까지 풀 세팅해서 들어오고 이 과정에서 무전기 작동 요령, 저격 사격 자세, 분대 전술 등을 익히더군요. 분명 놀이처럼 보이지만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냥 게임이잖아요 하며 무시하고 싶었지만 코치가 말하기를 군을 전역한 사람들이 체험형 게임을 한다고 와서 전술을 실전처럼 재현해보니까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훈련소 때 익힌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쌓아온 기술을 주말마다 복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내내 저는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중국인답게 우리나라는 인구가 넘쳐나고 최첨단 무기도 대량 생산할 수 있는데 한국이 무슨 수로 상대가 되겠나 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 지인이 소개해준 한국군 예비역 장교 출신인 박모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미군 주관 연합훈련에서 통역장교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는 반갑다. 한국 군사력에 대해 궁금하다고 들었다. 뭐든 물어봐도 좋다며 호기롭게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좋았어. 한국군을 대놓고 깎아내릴 기회를 찾을 수도 있겠군 하고 기대했습니다. 제가 곧바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군사 강국이라는 평가가 솔직히 어불성설 같은데 혹시 외국 기관의 로비나 평판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하고 비꼬듯이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박모 씨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로비니 조작이니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국제무기 박람회에서 기술력을 증명해왔고 수출 실적도 상당하다. 그리고 경제력, 기술력, 인력의 숙련도, 군사, 작전 경험 등을 종합한 지수이기 때문에
억지로 과소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안다. 저는 계속해서 신경을 긁으려 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다 군대를 다녀온다던데 중국처럼 2년이 아니라 거의 18개월 정도인가. 그걸로 뭘 얼마나 배우나. 결국 보병 훈련 조금 받고 제대한 사람들이 그저 민간인일 텐데 하고 물었더니 박모 씨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병역 제도는 단순히 훈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 상황에 대비해 모든 남성이 기본적인 전투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대 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며 실질적인 전투 기술을 업데이트한다. 현역 때 배우는 건 기본이고 예비역으로 지내면서도 병사들이 전시 동원에 대비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체계다. 이어 그는 이런 형태의 동원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다. 대만도 병역제도 개편을 고민하지만 한국처럼 체계화된 예비군 제도를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다 보니 미군 측에서도 대만보다는 한국을 더 믿을 수 있다는 발언이 자연히 나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국 놈들이야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편을 드는 거겠지. 또 그런 거 아냐 하고 여전히 인정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궁금했던 게 있어서 물었습니다. 진짜 전쟁 나면 그렇게 예비군이 총 들고 곧바로 실전에 투입된다는데 도대체 훈련소 때 배운 것만으로 어떻게 전문 부대처럼 싸울 수 있나? 박모 씨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현역 때 이미 한 명 한 명이 탄약 관리, 사격술, 무전 사용, 분대 단위 전술, 그리고 기본적인 의무병 교육을 익히고 수류탄 사용법도 배웁니다. 훈련이 반복되니 몸에 배어 있고 진급한 이들 중에는 부사관 장교 경력이 있는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전시가 되면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분류해서 이들을 알맞은 위치에 즉시 배치할 수 있다. 진짜로 길 가다 잡힌 예비역 10명을 한대. 모아도 금방 누가 지휘관 역할을 할지 정하고 어떻게 진지를 구축할지 조율이 가능하다는 거다. 중국처럼 막대한 인구를 자랑해도 한국처럼 숙련된 조직 체계를 금방 만드는 게 가능할까? 저는 여기서 기가 찼습니다. 우리도 하면 된다. 우리 인구가 얼만데. 그리고 요즘 중국도 예비군 제도가 있다. 필요하다면 1천만 이상 금방 동원 가능하다 하고 뻗대듯 말했더니 박모 씨는 반론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현대전은 조직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한 시대다. 그냥 많이 몰려온다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더군다나 한국군과 예비군에게는 미국과의 연합훈련에서 얻은 다양한 실전 노하우도 있고 이미 반세기 넘게 북쪽의 위협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드물 정도의 공세적이고도 치밀한 방어 계획을 수립해왔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군대를 피하고 싶은 의무로 여기면서도 막상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기막힌 속도로 임전태세를 갖출 수 있다. 이게 외국 분석가들이 한국을 강하게 보는 핵심 이유다. 솔직히 저는 듣다 보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결국 당신들은 미국에 붙어서 잘났다 이거군. 자력으로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까봐 미국 끌어들이는 거겠지 하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러자 박모 씨가 눈살을 약간 찌푸리며 미국을 끌어들이든 말든 군사동맹이든 뭐든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건 맞지 않나? 한국이 만약 별 볼 일 없다면 애초에 미국이 왜 그렇게 집중해서 한국과 함께 훈련하겠나? 전략적 가치가 없었다면 미국도 한국군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중국이 훨씬 강한데 무슨 소용이 있나? 한국 같은 나라가 중국 본토를 친다면 그건 말도 안 된다. 러시아도 있고 하며 어떻게든 한국을 낮춰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모 씨는 중국이 강대국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고 미국이 바로 그 점을 높이 사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 세계 5위 군사력이라는 평가가 나온 거다라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짜증이 크게 났습니다. 이 자식들이 미국만 믿고 우쭐대는군 하고요. 그러나 진짜 저를 더 난감하게 만든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 행사에 제가 초청받아 갔을 때 여러 무기 전문가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던 자리에서 제가 또 한국 방산 기술은 독자적인 게 아니라고 시비를 걸었는데 거기서 무기 개발 관련 해외 논문을 수십 편 인용하는 영국 출신 연구원이
저를 박살내듯 반박한 겁니다. 그 영국 연구원은 한국이 분명 해외 기술을 참고해왔으나 무기 체계 전체를 보급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이미 자립한 수준이다. K9 자주포를 운용 중인 여러 국가들이 사격 정확도와 유지 비용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음을 밝혔다. 이건 공개된 군사 자료에 있는 사실이다. 또한 K2 전차의 파워팩 문제는 있긴 했지만 최근 버전에서는 독일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있으며 전차 포탄 자동 장전 장치나 제어 시스템은 독자 기술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라고 상세하게 설명하더군요. 제가 또 중국 전차도 성능이 상당히 뛰어난데 한국이 그걸 넘을 수 있다고 믿나 하고 물으니 그 영국 연구원은 전차 대 전차의 1:1 매치 시뮬레이션 자료만 봐도 한국 전차가 우수하다고 보는 전문가는 해외에도 꽤 있다. 물론 실제 전쟁은 훨씬 복합적이지만 한국의 기갑 전력은 지형과 전술을 결합했을 때 매우 위협적이다. 한국이 언덕과 산악이 많은 지형에서 오랜 기간 북쪽과 대치해왔으니 그 지형에 맞는 기동 전술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건 단순 수치로 환산하기 어렵다라고 고지곳대로 반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문이 막히는 걸 느끼며 그래도 결국 중국이 훨씬 강하다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무안해진 건 한국이나 서방 인사들이 어설픈 말이 아니라 전부 논문과 실제 데이터를 인용해가며 말한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 거기서 무능력하게 보여선 안 된다는 일념으로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면 북한과 한반도 통일은 왜 못하나 하는 다소 무리수를 둔 발언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영국 연구원이 허탈하다는 듯 웃으며 군사적 강함이란 곧바로 전쟁을 일으켜 상대를 제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치적, 외교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건데 그 복합성을 무시하고 그냥 무력 행사로만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한국이 대단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벌이지 못한다는 뜻 아니오라고 되묻자 오히려 주변에서는 제게 전쟁을 벌이지 않는 게 현명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오히려 비웃음을 주었습니다. 완전히 제가 코너에 몰린 겁니다. 화가 난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자존심이 상해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외국인들까지 한국 편을 드는 거지? 중국이 훨씬 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무기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왜 자꾸 한국을 높게 평가하는 걸까? 그 의문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미연합훈련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미국인 컨설턴트 마이크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군 부대와 합동작전을 자주 펼쳐왔다고 했습니다. 만나서 제 본심을 숨기지 않고 바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중국은 경제력도 크고 인구도 어마어마한데 왜 미국은 한국을 더 주목하죠? 그냥 동맹이라서 그러는 겁니까 하고요. 마이크는 물론 동맹국이니 더 친밀하게 협력하긴 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훈련에서 놀라운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미국이 이 부대랑은 더 자주 훈련하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말이다. 예컨대 작전 지시를 내리면 한국군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임무 분담을 끝내고 목표 지점에 도달해버린다. 마치 기계 부품들처럼 딱 맞물려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는 대규모 인원 동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폭발할 듯한 질투심이 일어 근데 중국도 신속 대응 부대를 많이 양성하고 있다. 2015년 이후로 병력 규모를 정예화하고 첨단화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인데 모르고 하는 말이냐며 쏘아붙였습니다. 마이크는 중국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의 예비군 시스템과 기술력 그리고 전시 지휘 체계가 이미 매우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상비군 규모도 크고 징집병들의 전투 훈련이 의외로 철저하다. 휴전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온 탓에 전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인원이 이미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있는 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한국을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는 나라라고 확신하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중국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면 한국이 당해낼 수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저는 한국 내 여러 군사 관련 행사나 전문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다들 한국이 전차, 자주포, 미사일, 전투기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수많은 나라가 구매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중동 국가 무관은 한국 장비가 미제 무기보다 가성비가 좋고 유지 보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호평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한국의 군사 산업은 원활한 부품 수급과 높은 품질 관리로 신뢰도가 높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중국도 대외 무기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압도적인 양의 무기를 팔고 있다며 어깃장을 놓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오히려 중국 무기는 싸지만 성능과 신뢰도가 아직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많다. 한국은 이미 서방 표준을 만족시키는 무기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를 들이밀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쯤 되니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가지고 있던 자신감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물론 한국이 중국보다 무조건 강하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적어도 한국이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니며 특히 현대전에서 한국군의 전략적 가치나 전투력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데는 저도 감이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걸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하기는 싫었습니다. 분명히 한국이 뭔가 과대 광고를 한 거야. 그래도 중국이 훨씬 대국이고 막강한 병력이 있으니 진짜 전면전으로 가면 한국 따위 쓸어버릴 수밖에 없지라고 끝까지 애써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 대사관 측에서 마련한 군사 세미나에 초청받아 갔는데 거기에 미군 장성 출신들이 한국군 예비군 시스템을 언급하며 이건 미국도 배우고 싶을 정도다라는 취지로 발표하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들은 한국 예비군은 평시에 각자 생업에 종사하지만 전시에 지휘관이 지정되고 부대 편성이 이뤄지면 몇 시간 내에 전장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보병, 포병, 전차병, 심지어 조종사 출신 예비역도 확보되어 있어 지상군, 해군, 공군이 동시에 동원 가능하다. 이는 현대전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제가 그걸 듣자 갑자기 욱해서 미국이 한국 편을 든다고 해서 한국이 중국보다 우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구와 영토부터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라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그 미군 장성은 물론 영토와 인구 규모는 중국이 훨씬 크다.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격과 방어를 수행하느냐가 중요하다. 한국군은 70년 가까이 북한과 대치하면서 탄탄한 방어 체계와 높은 수준의 군사 조직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그래서 병사 한 명 한 명이 숙련된 전사로 훈련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한국이 강하다는데 박수만 치자 저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또다시 저는 그래도 중국의 핵전력이나 대륙 간탄도 미사일 전력은 한국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실히 핵무기나 미사일 보유량은 중국이 훨씬 많으니까요. 제 말에 맞은편에 앉은 일본인 무기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무기는 함부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오히려 재래식 전력에서 현대전의 핵심 역량을 얼마나 세밀히 다듬어 놓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보전, 전자전, 사이버전 역량 같은 부분에서 한국이 선전하고 있는 건 이미 여러 보고서에 나온다. 단순히 미사일 개수로 비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저는 이 대답이 너무도 맥이 빠졌습니다. 왜 다들 한국을 이렇게 높게 보지 하는 마음에 중국 외교관 지인을 불러서 함께 반박해보려 했지만 그 지인마저 한국이 은근히 무섭다라고 한마디 하자 저는 기가 차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자꾸 세계 5위 군사력이라고 자랑하는데 미국이나 서양이 괜히 중국을 견제하려고 과장하는 부분이 분명 있어. 어차피 한국이 뭘 숨기고 있다 한들 대세가 중국 중심으로 기울고 있는 건 변함없어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제 자존심이 조금이나마 지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주변 지인들에게 한국이 세계 5위 군사력이라니 말도 안 된다. 서방 국가들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고 띄워주는 것일 뿐이라고 큰 소리칩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서 보고 들은 사실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모든 걸 무시하려니 아주 괴로워집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캐릭이라고 합니다. 런던 시내의 큰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국제 어린이 역사 발표회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 행사는 각 나라에서 선발된 12살 전후의 어린이들이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조사해 발표하고 이를 통해 서로 교류함으로써 이해를 넓히자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이 행사가 여러 면에서 인상 깊었지만 무엇보다 중국 대표로 온 순양과 그 뒤에 발표를 한 한국 어린이들의 극명한 대조가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참석자들까지 뒤흔든 이 대조적인 발표를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행사 준비 초기 단계부터 중국 대표단이 매우 비밀스럽게 움직인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단을 이끌어갈 어린이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어떤 이는 순양이 자연재해 발생 시점을 내다볼 수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순양과 몇 마디만 대화를 나눠도 이상한 신병에 걸릴 수 있다고까지 수군댔습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 믿기 어려웠지만 실제로 행사 주최 측에선 순양이 일반 리허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일정을 잡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문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만 여러 전문가들조차 그 아이와 괜히 말을 섞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 순양이 특정 문장을 말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더라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기에 저도 차츰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루머는 중국 정부가 이 순양이라는 어린이를 통해 역사를 통째로 조작하려 한다는 음모론이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쉽사리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어린이 하나가 국제 무대에서 그런 거대한 작업을 펼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선 거듭 순양의 IQ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고 역사 지식뿐 아니라 미래 예지나 사람의 운명까지 점칠 수 있다 해서 당국에서도 그를 적극 후원한다는 이야기가 뒷받침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대표단 중 일부 고위 관계자가 순양을 하늘이 내려준 신동이라고 칭한다는 말까지 들으니 조금 섬뜩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순양과 가까이 하다가 뜻밖의 불운을 겪은 이들이 존재한다는 풍문도 있었습니다. 순양과 너무 깊게 마주보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 그 아이가 손끝으로 사람을 가리키기만 해도 미래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더라 등 이쯤 되면 일종의 괴담이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아무리 비범해도 이런 식의 도시전설급 소문이 돌다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사 기획팀 몇몇이 은근히 순양 주변을 조심스레 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순양이 가진 정체불명의 신기가 모두의 호기심과 공포를 동시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루머들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저는 설마 저토록 극적인 이야기가 사실일까 하고 반신반의했습니다. 다만 순양의 IQ가 매우 높다. 특히 역사 전문 지식에 관해선 대단한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점만은 중국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높은 지능으로 미래까지 꿰뚫어보는 재주를 갖췄는지 어떤지는 차치하더라도 아무튼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순양은 모든 나라 대표들에게 흥미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 어린이들은 순양이라는 애가 무대에 나오면 왠지 소름 끼칠 것 같아 그 애가 내 미래를 말해주면 어떡하지라며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루머보다 더 주목할 만한 지점은 순양이 가진 역사관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이 마치 특종이라도 잡은 양 중국 정부가 순양을 통해 자국 위주의 역사를 전 세계에 주입하려 한다. 이번 발표회에서 순양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 역사를 뒤엎는 발언을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현실화될 수 있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낸 것입니다. 저는 보면서 반신반의했지만 확실한 건 행사를 앞두고 중국이 순양을 통해 역사를 통째로 재편하려 든다라는 식의 음모론이 퍼져나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드디어 발표회 당일 저는 행사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런던 중심부의 웅장한 건물에 설치된 대형 무대에서는 전 세계 아이들이 발표를 하기 위해 속속 모였습니다. 한국 대표 아이들, 일본 대표 아이들, 유럽 여러 나라 대표 아이들 모두 설레는 표정으로 각자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순양과 중국 대표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 스태프에게 중국 대표단이 도착했느냐고 묻자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별도의 통로로 이동했다고 답했습니다. 굳이 대회장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호텔과 연결된 지하 도로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괜스레 소문대로 뭔가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려는 건가 싶어 긴장감이 더 커졌습니다. 공식 개막 행사가 시작되자
저는 사회자로서 무대에 올라 여러 인사말과 축사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각국 어린이들에게 환영의 말씀을 전하고 이 행사가 얼마나 의미 있는 행사인지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며 발표를 경청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모임이 진정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초반 발표는 유럽 쪽 대표 아이들이었는데 무척 순조로웠습니다. 자신들의 중세 역사나 혁명사를 간단히 풀어 소개했는데 관객들은 웃음과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이어지는 아메리카권 아이들 발표도 무난했습니다. 어느 나라 아이는 자국의 독립 과정을 무척 귀엽고 익살스럽게 표현해서 청중이 크게 웃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사회자로서 매우 흐뭇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좋을 텐데 이미 제 머릿속엔 순양이 등장했을 때 벌어질 파장을 어떻게 다룰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대표단이 행사장 뒷문으로 입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무대 한편에 서 있었는데 중국 대표단 수십 명이 일렬로 줄 서서 무대로 향하는 복도에 나타났다고 스태프가 긴급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거기엔 어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국 어린이인 순양을 둘러싸고 지키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통해 잠시 후 중국 대표 어린이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모두 자리에 앉아달라고 알렸습니다. 슬슬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발표 차례가 되자 저는 그들의 요청대로 간단한 소개만 하고 무대를 넘겼습니다. 원래라면 이번에는 중국 대표인 순양 군이 멋진 발표를 준비했다 정도의 수사를 곁들였을 텐데 중국 대표단에서는 짧게 언급만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 대표 어린이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반들반들한 머리카락을 한 작고 깡마른 아이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저 아이가 바로 순양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붉고 금색 문양이 들어간 전통스러운 복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 있었지만 눈빛만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관객석에서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루머로만 듣던 순양을 실제로 보게 된 이들은 정말 신비롭다 뭐랄까 아이 같지 않은 포스가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한편에선 괜히 무섭다고 수군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순양이 무대에 올라 인사말조차 최소한만 건넸을 때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 어린이들은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나라에서 온 누구입니다. 오늘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처럼 밝은 인사말을 곁들입니다. 그런데 순양은 딱딱한 얼굴로 저는 순양이고 중국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도만 말한 뒤 바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첫 화면부터 한국 고대 왕조를 열거한 표가 뜨더군요. 순간 저는 머릿속에 설마?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미 한국 대표단이 풍부한 자료를 통해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근현대사까지 잘 설명했던 걸로 아는데 중국 아이가 그걸 왜 다시 언급할까 싶었지요. 그런데 곧이어 나온 순양의 멘트가 행사장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주장하는 모든 위인과 문화유산은 사실상 중국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한마디에 객석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저 또한 사회자로서 당황했습니다. 행사 규정상 어린이 발표 도중에는 중도에 억압적으로 막거나 할 수가 없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말하도록 돕는 것이 원칙이었으니까요. 그저 상황을 관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양은 이 말을 시작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을 수십 분 가까이 늘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가 과연 중국 지방 세력이었는가 하는 동북공정 논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하고 많은 사료와 연구가 필요한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순양은 단순히 고구려가 현재 중국 영토에서 있었으니 중국 것이라는 식으로 통째로 단정했습니다. 또 고려, 조선시대에 활약했던 다양한 위인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문익점, 안중근 의사 등을 마구잡이로 열거하며 이들이 사실 중국 역사의 일부였으나 한국이 억지로 자국 위인으로 만든 것이라고 우겨댔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건 이 주장에 대한 논리나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린이들이 보통 슬라이드에 자신이 조사한 문헌, 박물관 자료, 논문, 학자 인터뷰 등을 표시하거나 도표와 사진을 곁들여가며 설명했는데 순양은 원래부터 그렇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심지어 조선 왕조가 명청나라에 조공했던 사례를 속국의 증거라고 제시했는데 이마저도 조공색봉 제도가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다소 상징적인 외교 의례였다는 학계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었지요. 아무 구체적 자료도 없이 중국 황제의 꼬리를 내리고 예속되었으니 조선 왕조 역시 중국 것이라 주장하니
객석 어디서 말이 안 돼 라는 외침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무대 옆에서 보는 동안 청중은 물론 행사 스태프들도 완전히 당황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린이가 무슨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우겨댈까 라는 눈빛들이었죠. 한국 대표단 쪽 표정을 살폈더니 아이들과 교사 모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분노까지 감도는 얼굴이었습니다. 앞서 한국 대표 어린이들이 보여준 발표가 워낙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멋지게 구성되어 있었기에 이와 극명한 대비가 되었습니다. 순양이 펼치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허무맹랑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순양은 마지막까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진정한 독립성을 갖지 못했다. 모두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국이 이를 악의적으로 변경해 자기들 전통으로 포장했다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창 발표 도중 질문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객석에서 그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왜 엉뚱한 말만 하냐 라는 항의가 잇따라 터졌습니다. 하지만 순양은 오히려 당황한 기색으로도 보였으나 이미 외워온 대본을 끝까지 읽어내려가려는 듯했습니다. 결국 순양은 몇 개 슬라이드를 더 보여주며 한글마저도 중국 문자를 변형한 불완전한 체계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서 행사장 내 여기저기서 폭소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로 구성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중국 한자와는 전혀 다른 음소문자 체계임을 한국 어린이들이 발표해서 잘 설명해 놓았는데 순양은 이를 전혀 반박하지 못하고 중국 문자를 조금 바꾼 것이라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순양의 발표가 종결될 때쯤 장내는 격앙된 반응으로 술렁였습니다. 행사 분위기가 한순간에 냉각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마이크를 잡고 이번 중국 대표 어린이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안내했지만 이미 중국 대표단은 아이를 부축해 행사장을 떠나려는 모양새였습니다. 순양은 울먹이는 표정이었고 서둘러 빠져나가는 뒷모습이 여러 사람들 눈에 목격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 일부 관객들은 어린아이를 왜 이런 식으로 이념 도구로 내몰았느냐, 중국 대표단이 순양에게 무리하게 동북 공정식 주장을 읊도록 만든 것 아닌가 라며 분개했습니다. 한국 대표단 사람들은 크게 항의했는데 정작 순양과 중국 대표단은 전혀 대응하지 않고 행사장을 쫓기듯 빠져나갔습니다. 언론 카메라를 피하려는 듯 서둘러 호텔 쪽으로 들어가더니 곧장 다음날 아침 일찍 귀국 비행기를 탔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순양의 발표는 행사장에 커다란 혼란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대회 진행은 여전히 남은 순서를 이어가야 했기에 일단 임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무대 뒤로 가서 상황을 수습했지만 다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너무 허무하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워낙 순양의 주장이 갑작스럽고 터무니없어서 제대로 토론조차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잠시 후 한국 대표단이 행사 진행본부에 추가 발표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날 하루 발표가 이미 빽빽했지만 중국 대표단이 그토록 과격한 주장을 하고 떠난 탓에 한국 어린이들이 이에 대한 역사적 근거와 자료를 다시 제시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사 측도 지금 분위기라면 이대로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마지막 순서를 한국 어린이들에게 허락했습니다. 저 역시 사회자로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워낙 많은 관객이 황당함을 느끼고 있었고 한국 대표단이 나서서 조금이라도 정리를 해주는 편이 행사를 좀 더 원만하게 끝내는 길이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리하여 휴식 시간이 끝나고 저는 무대 앞으로 나가 다음과 같이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중국 대표 어린이의 발표로 인해 많이 당황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최 측으로서는 국제 어린이 발표회가 이런 식으로 혼란에 빠지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러나 행사 본연의 목적은 서로 이해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대표 어린이들이 마지막으로 추가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네, 들어봅시다. 기대되네요. 하는 외침도 들렸습니다. 행사장에 남아있던 상당수 청중은 여러 나라 언론인과 학자, 그리고 이 발표를 끝까지 보겠다고 남아있던 참관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대에 오른 한국 대표, 어린이들 2명이 나란히 서서 각자 마이크를 들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아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대표 어린이들입니다. 이미 오늘 오전에 저희가 한 차례 발표를 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많은 분이 보셨듯이 방금 전 중국 대표 어린이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통째로 중국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일부 준비해왔습니다. 원래 모든 내용을 일일이 제시할 계획은 아니었으나
이렇게 요청이 있어 보여드리려 합니다. 장내가 잠잠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이미 멋진 발표 실력을 보였다는 사실을 관객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무대 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고 아이들이 준비한 슬라이드가 펼쳐졌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에는 고구려를 비롯해 3국이 표시된 고대 동아시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지도를 설명한 아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구려가 현재 중국의 동북 지역으로 불리는 곳에 일부 걸쳐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중국 영토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오늘날 정치 경계와 옛날 경계를 1대1로 연결하는 건 무리라는 걸 압니다. 게다가 고구려는 수당나라와 전쟁을 치렀고 여러 차례 서로 조공책봉을 주고받았지만 결코 속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발언과 함께 아이는 북한 역사학계 및 국제학계에서 나온 여러 논문 자료 제목을 슬라이드로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연구 서울모 대학, 동북아연구소, 발표 연도 등 같은 학술 자료 목록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각 논문 요약 문장을 인용하되 어린이답게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연구자가 고구려가 독립적 왕조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공체계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흔히 쓰인 외교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외교사적으로 보면 오늘날 서양 국가 간 조약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관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말로 간단한 지도나 기록만 봐도 고구려가 그저 중국 지방정부였다면 무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수 양제를 물리쳐 나라를 흔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근거가 충분하니까요. 이어서 아이가 사진 자료를 넘겼는데 광개토대왕비나 고구려 고분 벽화 사진이 등장했고 여기엔 중국 측에서 중국 문화유산으로 표기하며 관광지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뉴스를 함께 띄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 프로젝트라는 학술 이름을 내세워 고구려사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하려 한 시도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광개토대왕비 안내문에 이 비석은 중화민족 예술이라고 쓴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가 비판했으며 한국 정부도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BBC나 CNN 등 서양 언론이 보도한 기사 스크린샷도 보여줬습니다. 기사 제목이 논란에 휩싸인 고구려, 중국이 역사 편입 시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이 자료를 가리키며 보시다시피 해외 언론도 동북공정의 문제점을 널리 전한 바 있습니다. 아까 중국 대표 어린이가 주장한 고구려가 완전히 중국 거라는 말은 바로 이 동북공정 관점의 극단적 해석입니다. 하지만 국제학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받았으나 결국 고구려는 독립왕조였다는 기록이 훨씬 많습니다. 라고 또렷이 설명했습니다. 관객들은 역시나 하는 표정으로 납득하는 분위기였고 한국 대표단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문헌과 뉴스 인용을 이렇게나 꼼꼼히 했구나라며 감탄했습니다. 그 다음 아이는 고려 시대로 화제를 옮겼습니다. 화면에는 고려 지도가 등장했고 거란과의 강동 육주 교섭, 몽골 침입 시기 고려의 저항, 원 간섭기 이후 독립 회복 등 중요한 사건이 간략히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서희 단판 일화를 간단히 소개하며 만약 고려가 중국의 지방 정부였더라면 거란윤나라과 외교적 담판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희 장군이 거란 장수와 외교 협상을 벌여 강동 육주를 획득한 일은 고려가 명백히 독자, 국가임을 보여줍니다. 또 수많은 사서가 고려 왕실의 내정이나 외교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언합니다. 라며 근거를 댔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이 보여준 것은 조선시대에 대한 자료였는데 특히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뉴스와 논문 형태로 인용했습니다. 화면에는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와 동아시아 문자혁신 홍길동 교수, 한국어학회 논문집 같은 문헌 제목이 보였고 아이들은 해당 논문에 나오는 핵심 내용을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분석에 따르면 이는 중국 한자와 달리 음소를 자모로 나누어 표기하는 독창적 체계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세계적으로도 매우 혁신적인 문자라고 평가해왔습니다. 외국 언론도 한국이 자국 문자를 발명했다며 놀라워했지요. 중국의 것을 살짝 바꾼 것이라는 순양의 이야기가 얼마나 허술한지 이 한 대목에서 드러나는 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또한 미국 언론이나 영국 학계가 훈민정음의 독창성을 주목한 보도 자료를 몇 장 발췌해 소개했습니다. 예컨대 영국 옥스퍼드대 초청 강연에서 소개된 훈민정음 창제 같은 타이틀을 기사 형태로 짧게 보여줬지요. 관객들은 이번에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이어서 조선 후기 전란, 그리고 근대 시기로 넘어갔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간단히 언급하더니 순양이 무턱대고 이순신도
중국 해군 전술을 베낀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했던 부분을 반박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난중일기나 전적 기록을 보면 당시에 거북선이나 판옥선 같은 독자적 전투함과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나라 장군의 기록과도 대조가 되며 중국 쪽 해전 자료에선 이런 유형의 전함 설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화면에는 진수성찬하게 정리된 학술 인용이 지나갔습니다. 이순신 영구 한국해군 사관학교 간행, 연도 등 명나라 장수 진린 관련 자료와 조선 수군의 비교 국방대 석사 논문 이런 것들이었지요. 아이들은 어린이답지 않게 꽤 전문적인 제목도 곁들이며 이렇게 연구 결과가 많다라고 요약했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작게 저 정도면 학술 발표 아닌가라고 중얼거렸는데 딱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후 근대로 넘어가 안중근 의사와 독립운동사까지 다루었습니다. 춘향이 안중근 의사를 중국 잔존 세력 중 일부라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친 데 대한 반박이었지요. 아이들은 스크린에 대한제국, 독립운동, 상하이 임시정부 등 사진과 함께 국내외 신문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어떤 것은 안중근, 동양평화론을 주창하다라는 내용으로 영국 언론에서 일제강점기 반침략 영웅으로 소개한 기사였습니다. 아이들은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임시정부는 중국의 독립운동가들과도 교류했지만 서로 다른 독립투쟁 노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문헌이나 활동 기록을 보면 그는 분명히 조선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강조했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섰습니다. 이를 중국 역사로 둔갑시키는 건 일종의 침탈적 논리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청중은 하는 탄성을 내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순영 발표에는 전혀 없었던 근거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또 대만의 한 언론 기사를 보여주며 한때 중국 내부 일부 집단이 안중근 의사를 자국 영웅으로 포장하려 시도했지만 이는 역으로 한국 및 국제사회의 반발을 일으킨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그 기사의 일부가 인용되었고 관객들은 이렇듯 사실관계를 짚어주는 모습에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체적인 반박 흐름을 마치고 나서 한국 아이들은 정리하자면 한국은 중국과 오랜 교류 관계를 맺었으나 독자적 왕조와 문화, 인물들을 통해 역사를 전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국 근현대사를 간단히 요약한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해방 이후 경제발전, 민주화, 현재의 국제사회 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치와 그래프를 간략히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러 해외 언론이 한국의 현대 발전상을 보도한 기사 제목까지 캡처로 정리해두어 한국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다양한 성취를 해왔다라는 결론을 강조했지요. 아이들이 발표를 끝맺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표는 저희가 한 달 넘게 준비해온 추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간단히만 다루려 했는데 오늘 아쉽게도 중국 대표 어린이 발표에서 저희 나라 역사가 전부 중국 것이라는 극단적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북공정 등에 관해 여러 학자와 언론이 지적해온 내용들을 존중하며 저희 한국 어린이들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두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는 정적이 흐른 뒤 곧이어 우레 같은 박수로 터져나갔습니다. 전문가와 언론인들이 앞다퉈 사진을 찍고 일부는 감탄했다는 듯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사회자인 저 역시 이 순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어린이들 발표라고 해서 대충 기대할 수도 있는데 뉴스, 논문, 사료에 이토록 세세히 접근해 논리적으로 정리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관객 모두가 느낀 공감대는 순양의 발표가 얼마나 근거 없는 억지였는지 한국 어린이들의 반박이 잘 밝혀주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저는 사회자로서 미리 준비해둔 멘트도 있고 한참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곧이어 무대 앞으로 다시 나가서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행사에서 아이들이 발표하는 걸 강제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기에 중국 대표 어린이의 발표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 어린이들이 논리적인 근거와 풍부한 자료로 대응해주니 저를 비롯한 행사 관계자 모두가 행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수습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청중이 다시 한번 환호했고 한국 어린이들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그 뒤 마이크로 진행된 짧은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는데 세계 여러 매체나 학술기관에서 온 참관인들이 한국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컨대 동북공정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가? 고구려 이후 발해에 대한 중국 측의 주장은 어떤가? 같은 질문이 나왔고
아이들은 준비해온 보조 노트를 보며 정확히 답했습니다. 발해가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 연합으로 세워진 독립왕조라는 기록, 7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 번성했다가 멸망했다는 사실, 발해와 당나라의 관계가 속국이 아니었다는 사서 등도 간단히 언급하더군요. 행사장 곳곳에서 전문 학자들이 웃으며 어린이지만 엄청난 자료를 쌓아놨다. 성인 못지않은 준비성이 돋보인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 어린이들이 뒷수습을 해주어 순양의 황당 발언으로부터 대회가 파국으로 치닫는 걸 막고 어느 정도 온전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행사 사회자로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오늘 발표 중에서 한국 어린이들이 보여준 두 번의 무대는 전 세계인의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마지막 추가 발표는 정말 훌륭했고 여태껏 이런 어린이 역사 발표회에서 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관객들도 거세게 호응했습니다. 통역이 여러 언어로 전달되자 각국 대표단과 언론인들도 일제히 예우의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순양의 발표가 초래한 혼란이 워낙 컸지만 한국팀이 오히려 이 기회를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지식으로 풀어낸 셈이었지요. 행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 여러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보통 이런 어린이 발표회는 다채로운 축제처럼만 보도되기 쉬운데 이번에는 중국 대표의 무리한 주장과 한국 어린이들의 완벽 반박이라는 구도가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예컨대 영국의 한 신문은 한국 초등생팀 동북공정 논리의 일침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아이들이 보여준 풍부한 논문과 자료 활용, 그리고 매끄러운 PPT 구성과 발표 태도를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미국 쪽 언론도 어린이 학술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놀라움을 표했고, 일본 일부 신문도 중국 참가단이 도망쳐버린 가운데 한국 어린이들의 논리가 빛났다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사가 모두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순양이 왜 그런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 중국 대표단이 어떤 의도로 그를 내세웠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순양은 울며 귀국했고 대회 이후에 공식 인터뷰나 질의응답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 관측이 있었죠. 중국 정부가 동북공정 관점을 어린이에게 주입해 세계 무대에서 선전하려 한 것 아니냐. 순양 개인의 독단이었을 수도 있으나 대본 없이 아이 혼자서 그렇게까지 말하기 어렵다 등등. 저로서는 행사 사회자로서 뒷맛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어린이가 뜻 모를 정치적 이념적 주장에 이용된 듯한 느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로 인해 한국 어린이들이 보여준 위대한 발표가 더 크게 돋보였습니다. 가령 뉴스 자료 동북공정에 대한 영국 BBC, 미국 CNN, 일본 NHK, 프랑스 AFP 등 다양한 매체 보도 인용, 논문 인용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을 토대로 한 국내의 연구 논문 동북아연구소, 국제학술지 등 문화재 사진 관계 토대왕비, 고구려 벽화무용총, 각저총, 백제 금동대양로, 신라 호우총 유물, 고려청자, 훈민정음 해례본 등 근현대 역사를 다룬 보도 기사 안중근 의사, 상임시정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을 담은 해외 언론 기사, 이처럼 다채로운 자료들을 조화롭게 얽어서 어린이들이 직접 발표했다는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성인 학자들도 발표 하나 하려면 꽤 힘들어하는데 이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팀을 이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 대표단도 순양이나 중국 대표단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풍문을 들어서였는지 대비책을 잘 마련했던 모양입니다. 외부에 알려진 뒤 인터넷이나 SNS에서는 이 정도면 초등학생 맞나? 어른들도 하기 힘든 작업을 해냈다 같은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사 관계자로서 제가 느낀 한 가지 교훈은 어린이 발표에도 역사 왜곡이나 외교 갈등이 개입되면 충분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럴 때 준비된 아이들은 반대로 큰 감동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얼마 뒤 공식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순양 발표는 근거가 전혀 없었고 한국 어린이들의 발표가 매우 체계적이었다. 어린이를 통한 문화 왜곡 시도는 실패한 셈이라는 결론을 실었습니다. 영국 정부 측도 앞으로 비슷한 국제 어린이 행사가 열릴 땐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 역사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발표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조금 씁쓸했습니다. 본래라면 아이들이 서로 국가별 전통의상이나 노래, 춤, 음식, 역사 이야기를 순수하게 주고받으며 우정을 쌓는 무대가 되기를 바랐는데
중국 대표단과 순양이 한순간 그 분위기를 무너뜨렸으니까요. 다행히도 한국 어린이들이 멋지게 뒷수습을 해냈고 결과적으론 전 세계가 보고 놀랄 만한 역사적 순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행사가 전부 실패로 귀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강렬했던 장면은 한국 어린이들이 마지막에 뉴스와 논문을 줄줄이 언급하며 동북공정 논리를 차분히 깨부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BBC 기사입니다. 이건 국내 학술지 논문 요약입니다. 보시다시피 고구려가 수나라와 전쟁한 기록이고 여기 명나라 기록에는 이러저러한 대목이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근거 제시를 이어갈 때 어른인 저조차 아이들이 이토록 논리적인가 하고 탐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여러 관객 역시 이건 어린이 발표가 아니라 거의 작은 학술 세션 같다라며 놀라워했지요. 또 하나 의미 있었던 것은 한국 어린이들이 그 과정에서 오만하거나 공격적으로 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옳고 중국이 틀렸으니 비난한다가 아니라 저희 자료를 통해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라.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이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는 식이었습니다. 그저 중국이 나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진실에 접근하자는 태도로 임했기에 오히려 관객들에게 호감을 산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공식 종료된 뒤 많은 사람이 한국 대표 어린이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저 역시 식사 자리에서 그 아이들과 짧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들은 원래부터 동북공정 관련해서는 조금 공부가 되어 있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조상님 역사를 조사하는 중에 보니까 중국이 고구려, 발해를 자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혹시나 국제행사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될까봐 그냥 미리 준비했을 뿐입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죠. 저는 그 경지에 감탄했습니다. 한편 순양과 중국 대표단이 어떻게 됐는지 뒷이야기는 딱히 행사 후에 공식 보고가 없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원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급히 철수했다. 순양이 크게 울면서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느냐. 난 이렇게 말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다고 했다라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또다시 어린이를 제대로 된 사실 기반 교육이 아닌 왜곡된 주장에 동원해버린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순양의 발표는 한국 역사는 모두 중국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자료 없이 마구 구사한 탓에 행사장의 분노와 혼란을 야기했고 본인도 울며 떠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면 바로 뒤이어 추가 시간에 등판한 한국 어린이들은 뉴스와 논문, 사료를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순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자국의 역사적 자주성과 독자성을 깔끔하게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행사 전체가 다시 안정을 찾고 많은 참가자들이 박수로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어린이라 하더라도 철저히 조사하면 훌륭한 역사 발표가 가능하다. 어린이 무대에서도 왜곡된 이념이 개입되면 큰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영국 정부와 행사기획단도 앞으로 비슷한 자리에서 명백한 근거 없는 타국 폄훼나 역사 왜곡이 진행되면 즉시 대처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논의했습니다. 덕분에 다음번 국제 어린이 발표회에서는 좀 더 공정하고 건전한 분위기가 조성되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